어쩌면 이토록 한 사람 생각으로 이 밤이 이다지 팽팽할 수 있느냐. 저리도 곡선으로 때를 지어 할 말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곳으로 이끌리더라도 어쩔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냐. 이병률 시인의 시 몸살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구걸하여 얻을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거리에서 주워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목숨을 끊은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아마도 그 연인은 남자를 그리워하는 생각으로 숱한 밤을 설쳤을지 모릅니다. 이병률 시인의 말처럼 그렇게 팽팽하게 자신을 지배하는 밤 속에서 괴로워하며 사랑이라는 것이 본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곳으로 이끌리는 것이며 그 이끌림 또한 어쩔 수 없음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을 몸살에 비유하는 이유도 한번 걸리게 되면 피할 수 없어 반드시 겪어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은 원하면 얻을 수 있지만 한번 생겨난 사랑의 마음은 누군가가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빼앗으려 애쓴다 해도 절대 강탈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자 이끌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사랑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몸살을 한 번쯤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장석원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좋아하고 시를 싫어하는 장석원이라고 합니다. 네. 시가 싫을 때는 어떤 때인가요? 쓸 때 또는 청탁받았을 때, 가르칠 때. 아, 좋을 때는 그 외의 모든 순간? 네, 그 외의 모든 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석원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2년 대한매일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아나키스트, 태양의 연대기, 역진화의 시작, 리듬이 있고 산문집으로 우리 결코 음악이 되자, 미스틱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루무루라는 시집을 출간하셨어요. 시집 출간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출간하고 되게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뭐 발송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조금 바빴고요.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는데 조금 이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집이 시인님의 5번째 시집이에요. 다른 시집과 비교할 때 이번 시집 묶으면서 좀 신경 쓴 부분 아니면 좀 달라졌던 부분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전까지는 시집을 3년마다 이렇게 내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집이 5년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내는 시집이 됐는데 오랜만에 낸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조금 신경 쓸 게 많았고요. 가장 신경 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 시집이 숫자로는 5부가 돼 있고 네. 전체로는 6부거든요. 0부터 네. 시작해서 네. 마지막 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 부가 숫자로 5부인데 그 안에 또 다시 5부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4부까지를 펼쳐놓고 그것을 5부에 어떻게 통합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시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두껍고 안에 담긴 시도 많고 마치 그냥 시집한 건이 아니고 약간 대하 전소설을 써가지고 대하 역사소설처럼 그러니까 몇 권씩 있는 거를 한 권에 담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불어나는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와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선생님께서 데뷔 21년째시라고 그리고 그동안 5권의 시집을 내셨는데 어떠세요? 시인으로 20년이 넘게 산다는 것 말씀해 주신다면 시인으로서 20년 시인으로 20년 사는 게 좀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 사회인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쵸. 아빠, 뭐 남편 이런 삶도 있어서 그 삶에 조금 휩쓸려서 시인이라는 자각 이런 거는 좀 덜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년이면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뭔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기도 해서 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이렇게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님의 시집 유루무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유루무루라는 용어가 불교의 한 용어인 것 같은데 시인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이 유루무루에 대해서. 먼저 그 시집 제목을 잘 못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제 형태로 갖고 있다가 편집인과 뭐 활발히 이제 토론을 하면서 뭐 이렇게 불교 용어 같은 것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어서 처음에 편집인의 제안은 산스크리트어로 하자.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고르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불교 용어를 쓰면 좋겠다 해서 이제 찾았고요. 유루무루라는 단어를 받고 일단 이제 어감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 이제 뜻을 보면 유루무루 그러니까 눈물이 있다, 눈물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제가 해석한 바로는 우리 삶이 근심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이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의미를 이제 받고 제 시집이 루와 루 그러니까 눈물이 있다와 눈물이 없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방황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거를 떨칠 수 없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뭔가 그냥 시인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냥 번뇌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번뇌가 있다가 없고 슬픔이 있다가 없는 그런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네. 시집 뒤편에 해설을 써주신 조대한 문학평론가께서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집대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폭발이라고 할까? 절창이라고 할까? 아니면 쇳소리라고 할까? 이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의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렬하고 절박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록작을 쓰실 때 시인님께서 생각하셨던 어떤 마음, 심정, 생각 이런 거가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시를 쓰셨을까? 제가 사실 이 시집에 이별 후의 이별이라는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시가 꽤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제목도 바꾸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그 타이틀을 올려놓았거든요. 제 생각은 어떤 세계이든 내가 살아왔던 또는 내 시적 세계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5번째 시집인데 4번째 시집까지는 좀 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5번째 시집 묶으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고치거나 신경을 쓰거나 이랬던 시집이었습니다. 시인님 시를 읽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울면서 하는, 그러니까 울면서 내뱉는 소리들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가 많았고, 그래서 약간 막 숨 막히면서 읽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유름으로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게 다 이렇게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후의 이별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많았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한 편을 넣으시고 다른 건 다 제목을 바꾸신 거잖아요. 바꾸거나 빼거나. 그 이별 후의 이별이 가장 나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를 잘 모르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별의 시집인데 어제 한 이별이 아니고 진짜 오래전에 이별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것을 그때 한 그 이별과 지금 이별하는 느낌도 들어서 정말 이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시였습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요령소리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못 간다 못 간다 나를 두고 못 넘어간다. 그리고 출발하는 얼굴 도착한 뚫린 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많아서 나는 아프다. 그리고 바늘처럼 눈빛이 묻었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은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너무 커져서 날 사랑할 수 없어. 이처럼 이번 시집에는 당신과 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궁금해지는 지점이 많았어요.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집의 그 수많은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이 질문이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질문 때문에 제가 되게 당황했던 이제 말씀드렸던 너무 수준 높은 질문 뭐 이런 이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신 너 사랑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펼쳐지는데 이 당신이나 너를 뭐 이렇게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기에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요령소리 같은 작품이나 몇 편을 보면 뭐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뭐 또 다른 작품 단지나 뭐 이런 작품 보면 대학원 관계에 살짝 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집을 꾸밀 때 또는 이제 이 시집을 놓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할 때 뭐 해설이나 추천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지만 제가 이제 당신이나 너를 호명할 때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고유명사는 우리 문학사에 있는 한용운이나 김소월 같은 시인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호명을 하면서 호출하면서 그분들이 썼던 나와 너와 당신이라는 관계를 뭐 한번 흉내내 볼까? 아니면 제대로 좀 공부를 잘해서 제대로 이어받아 볼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탐구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뭘 많이 알진 못하지만 모든 철학과 문학은 그냥 당신과 나의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세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이기도 하고 뭐 가족이기도 하고 오만 가지가 그리고 정말 이전의 소설, 이전의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각자의 당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마다 그 당신이 변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그때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시인님께서 2권의 음악 에세이를 내셨어요.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악 에세이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이제 아저씨들, 아빠들, 뭐 형들 이런 이제 분들의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등산, 낚시, 축구, 당구 줄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 줄 아는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되게 부럽기도 하지만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부터 그냥 이렇게 팝송 듣는 거 좋아하고 뭐 대학에 들어와서도 틈만 나면 듣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거나 즐겼던 것이 이 음악 듣기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산문 같은 것들을 쓰게 될 때 자유롭게 산문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러면 나는 이런 거 해도 되나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청탁기가 많이 맞고 쌓였고 또 지인을 통해서 뭐 인터넷 매체에서 이렇게 연재 같은 것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특정하게 음악 가지고 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되게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 명만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노래도 좋고.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잡식성인데 제가 긴장을 하고 또 들으면 통쾌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문학대 하지 않을 건데 나는 락커가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깊게 오래 즐겨 듣고 지금도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거는 그 미국의 락밴드 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의 대칭점에 이제 뭐 트레이시 채프먼 같은 여자 가수들 포크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대칭점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지인들에게 너무 많이 해서 좀 달고 달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 러시아의 투바 공화국이라고 몽골 옆에 있는 자치공화국인데 거기에 이제 훈후르트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가 이런 뭐 좀 프로그레시브한 락 음악 건너편에 완전히 반대편에 그냥 뭐 사람 목소리로 네, 그런 음악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좋아하고 되게 또 추천을 해요. 아 이거 좋으니까 들어봐 뭐 이러면서 네. 정말 사랑하시네요, 음악을. 그리고 미국의 밴드, 락밴드에서부터 투바공화국에 정말 다양하게 넓게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인님께서 쓴 음악 에세이 소개글에 시의 현대성을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중음악의 혼정성을 주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와 대중음악의 관계 있을까요? 그런 교섭 양상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실제로 제가 시와 대중음악 사이의 관계를 펼쳐내라 그러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 관계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음악이 너무 이렇게 넓고 시보다 다양하고 무한한 변형 능력, 발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어 예술은 그 음악 예술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도 이제 혼종성을 주목한다는 것은 대중음악이 갖고 있는 무한한 변용, 아메바 같이 돌연변이를 막 일으키잖아요. 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러면 이제 배우는 거죠. 음악에게서 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의 불가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음악에서 포괄적인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구조나 또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다시 태어나면 문학 따위 하지 않을 겁니다. 락커가 되겠다. 네.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전 다음 생은 베이시스트가 되고 싶다. 저도 베이시스트. 네, 정말 멋있잖아요. 베이시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런 꿈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작품 얘기로 돌아오면 시인님의 시 폴리리듬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빗방울 고이는 당신 내 몸은 당신을 담는 용기. 그리고 단치히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묻는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나는 되묻는다. 그 사람이 나인가? 이 폴리리듬과 단치히를 포함해서 시집 4, 5부에는 이전에 그 1, 2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나와 피아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마치 카메라에 비친 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시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냥 시인님께서 이 폴리리듬과 단치라는 시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두 작품이 선택된 거가 되게 재밌었고요. 네. 폴리리듬은 그 이번 시집에 나름 제가 형식 실험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이 작품이었을 건데 그전 시집들과는 다르게 그런 게 좀 많지 않았고 제목 그대로 이제 복합적 리듬 이거를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음악에서는 되게 쉽게 구현할 수가 있지만 시에서는 실제로 이 한 작품 안에서 폴리리듬을 구현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인데 그런 것을 한번 그냥 폼이라도 재보자. 멋이라도 한번 재보자. 그래서 이 작품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느 운영 양식이 있고 조금씩 바뀌거든요. 반복하다가 더 하다가 조금 안 하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일단 해보고 싶었고 또 양쪽으로 고딕체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대입법처럼 한번 형식을 만들어 봤던 거고 단지는 그냥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대학원 다닐 때의 어떤 느낌 또는 작은 사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쭉 풀어놨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가 가장 구체적인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목을 좀 엉뚱한 제목을 붙였던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지가 이제 폴란드 말로 하면 그다니스크인데 바해사 노조에 활동했던 게 이제 이 단지 그다니스크거든요. 그래서 가본 적은 없지만 그곳 바닷가와 제가 실제로 그 시에 나왔던 바닷가 이제 동해안인데 낙산. 네, 그 낙산의 아름다운 바닷가였지만 거기에 있었던 우리들의 과거의 기억은 단지 그다니스크 그런 좀 황량한 황폐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네. 시인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더 시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시인님께서는 말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는 20년간 시를 쓰면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통과 불행, 절망과 슬픔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으로 더욱더 몸을 던지려 하는 시인님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그런 감정과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제가 학생이 됐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무식한 말로 버티는 놈이 이긴다. 아, 네. 네. 나 이건 좀 웃음 못 차고 하는 소리고. 아,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어떤 식으로든 시를 쓰는 자 또는 뭐 문학을 하는 자, 예술을 하는 자는 삶에서 일단 잘 버티고 그 삶을 통과하면서 좋은 작품이든 나쁜 작품이든 뭐 하마터면 망작이든 계속 무언가를 써서 발전하는 모습이든 망하는 모습이든 퇴보하는 모습이든 이 자가 문학을 놓지 않고 무언가 쓰고 있다라는 걸 자식을 갖든 남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움직이고 변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비법은 밸런스도 그렇고요. 공부. 네. 그게 뭐 연구 논문을 쓰든 뭐 비평을 하든 뭐 산문을 쓰든 시를 쓰든 그냥 배우려는 자세, 공부 이런 게 아닐까. 배우려는 자세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는 연마. 그런 거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시인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등단했을 때나 첫 시집 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저희 몇 명 안 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제자들이 등단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날 가장 술도 많이 마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인으로서 가장 뿌듯했을 때는 내가 등단했을 때, 이제 교수님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는 나의 제자가 등단할 때, 좋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인님의 시를 직접 낭독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그 시집 4부에 실려 있는 생활세계라는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세계. 악몽은 바람이 갈라내는 연기. 53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후두둑 듣는 빗물 눈에 들어차고 너의 모습 어룽대고 뒤섞여 녹아버렸네. 유리창 가로질러 멀어지는 내 생각 너에게 돌아갔고 빗방울 아래 사람들 뒤뚱거리네. 뿔뿔이 멀어지네. 동공으로 비는 내리는데 내린 비는 적시는 비는 눈동자에 너를 데려오고 비긋기 전에 너는 돌아올까. 두려운 검은 바람 밀려들고 내가 나를 물로 바꾸어 나는 구르는 빗방울 되었네. 눈 밑에서 입술 쪽으로 흩뿌리는 창밖에서 나의 밑으로 숨어드는 눈물 속 너는 허공의 그림자. 감사합니다. 이 시집에 아주 많은 시 중에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일단 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해서 음악성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안 어렵고 또 하나는 더 긴 시, 더 짧은 시는 낭송하기 좀 힘들거나 밋밋하거나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많은 시인들이 쓰는 거지만 이렇게 고층에서 유리창에 비 내릴 때 그 유리창을 굴러다니는 빗방울 가지고 이제 쓴 건데 네, 그래서 좀 대중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인님 여기 실린 시 중에는 그래도 좀 대중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요즘 어떤 거 좋아하세요? 계속 오늘도 이제 음악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오늘도 들었어요. 푹 빠졌다라기보다는 너무 좋다. 네, 이게 이제 이희문 OBSG 오방신과 4BS 그 최근에 올해죠. 그 EP를 냈는데 아리랑 아라리 그거 아주 훌륭한 음악입니다. 선전입니다. 이거 네. 아니 광고. 시인님 네, 시 얘기하실 때랑 표정 너무 다르세요. 지금 너무 화나고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앞으로의 계획 늘 이것도 뭐 뻔한 대답이지만 그 시집을 받고 며칠 놀고 며칠 마시고 그러고서 이제 번뜩 든 생각이 다음엔 뭘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뭘 써야 될지 아직 모르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것 또는 돌아가야 할 곳 뭐 역시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나에게 어떤 시가 와줄지 이런 거를 기다리는 마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님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인님에게 행복이란 어떤 걸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가장 난해한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다고 알아도 그럼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다 네거티브인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행복은 무엇이고 그게 있다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이라고 하거나 사회인, 가족 뭐 이런 그러니까 삶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가끔 찾아지는 게 행복인데 그거를 모르거나 놓치거나 이래서 다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뭐 공식적인 뻔한 대답하자면 뭐 시인에게 행복은 시와 연관된 좋은 일들이 아닐까. 그렇죠. 네. 난해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저는 시인님에게 이별이란 무엇일까도 궁금했어요. 고통, 상처, 아픔, 부정, 안 좋은 것 같아요. 매우 안 좋은 거. 매우 안 좋은 거. 그렇지만 해야 하는 거. 다가오는 것. 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것.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네, 그래서 계속 이별 후에 이별하고 이별하고. 그렇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게 이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문장의 소리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제 시 많이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장석원 시인님의 유름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석원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재훈 작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권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재훈 작가님 소개를 드릴게요. 201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박스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엔솔로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에 참여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요. 슬픈 마음으로 출근해서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며 매일 일일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모두 비슷한 마음. 네, 그렇죠. 올해 봄에 엔솔로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에 참여하셨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신다면. 코로나19를 소재로 쓴 이제 소설, 시, 에세이를 모은 책이고요. 많은 작가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저는 노래에 목마른 록발라드 마니아라는 짧은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노래에 목마른 록 발라드 마니아. 네네네. 그럼 실제 노래도 나오나요, 소설에? 노래를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권재훈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할 취미는 캠핑입니다. 와, 캠핑 저는 이거 정말 하려면 뭘 많이 필요한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네. 네. 그 작가님은 얼마 전에도 캠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디로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올 여름에 홍천강이랑 강원도 고성에 2박 3일씩 각각 다녀왔어요. 네. 여름 휴가 겸해서. 좋다. 벌써 얘기만 들어도 너무 시원한 느낌이에요. 캠핑 도구를 싣고 간 차들을 볼 때도 요즘 많거든요. 그리고 TV 예능 프로그램에 캠핑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작가님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캠핑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캠핑을 가끔씩 하긴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도? 바다나 여름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캠핑을 좀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차가 없기도 하고 상황이 안 되니까 못 하다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제 장비를 이제 하나씩 갖추기 시작해서 좀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갖춘 장비라면?
텐트요. 텐트. 네, 좀 큰 텐트는 아니고 조금 자그마한 텐트. 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 네. 요즘도 그 텐트를 쓰고 계신 네네, 거예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텐트가 일본이군요. 캠핑 종류도 많더라고요. 텐트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글램핑 캠프도 있고 또 차박이라고도 하던데 주로 작가님은 어떤 캠핑을 즐기세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캠핑과 늘어서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자연이다 컨셉으로 산이나 바다에서 아무 곳에서나 캠핑하시는 고수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오토 캠핑장이라고 전기가 들어오는 캠핑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덜 자연인 컨셉으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 환경은 자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산이거나 뭐 바다거나. 네. 거기는 가면 그럼 샤워 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네, 웬만한 캠핑장에서는 다 샤워 시설이나 이런 거 다 갖춰져 있고요. 크게 뭐 불편하지는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점점 해보고 싶네. 자, 그렇다면 권재훈 작가님의 캠핑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캠핑은 축구 경기보다 더 예측 불가이며 흥미진진하다. no. No.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의 1박보다 텐트에서의 1박이 더 아늑하다. 사실 이건 알 수 없는데요. 5성급 슬프지만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5성급 호텔에서 자보고 싶어요. 이것도 no. 로또에 당첨된다면 아파트보다 캠핑카를 사고 싶다. no. 네, 이건 당연히 아파트부터 사야죠. 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속물 같긴 한데. 아니에요. 이건 모두 같은 마음 아닐까라는. 네,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캠핑이 가끔 가야 그게 재미있는 캠핑이지.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일단 아파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5성급 호텔에서 매일매일 지낼래, 캠핑장에서 매일매일 지낼래 하면 그냥 5성급 호텔에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데뷔작인 박스에는 대학 학생회관 복도에 라면 박스로 만든 점집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는 여자는 불편하지만 낭만적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사실 야외에서 자고 먹고 하는 일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또 번거로운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캠핑을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상황이 이제 불편하긴 한데 만약 이제 불편하면 캠핑을 갈 이유가 사실 없다고 보고요. 그치. 근데 그 불편함이 좀 낭만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밖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이 다 할 수 있어서 딱이긴 한데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감성 캠핑을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아기자기한 용품들 뭐 이런 것들 이제 SNS에 올리는 재미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집을 옮겨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자랑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걸 과연 저 차에 어떻게 싣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테트리스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성 캠핑은 아니고 그런 분들의 장비를 구경하는 감상 캠피죠. 네.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성 캠핑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소품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불멍, 네, 장작 피우고 하는 게 있고 요즘엔 또 조명, 예쁜 조명. 그렇구나. 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있는 조명보다 더 많은 조명을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화려합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저희가 불멍 얘기도 했는데 영화나 드라마 캠핑 장면 보면 꼭 그 불신이 나와요. 그렇죠. 모닥불, 불멍하는 거. 작가님은 캠핑할 때 어느 순간이 제일 좋으세요? 사무실만 아니면 어디든 다 좋긴 한데요. 네. 매 순간이 즐겁긴 해요. 캠핑 용품을 차에 다 딱 맞춰 실을 때, 캠핑장에 들어설 때, 뭐 텐트를 치고 이제 좀 쉴 때,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불멍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캠핑의 매력은 새벽에 이제 새소리에 깨게 되어 있거든요. 전 그 순간이 좋아요. 물론 이제 좀 그만 좀 울어라, 좀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순간 어떤 좀 굉장히 착한 동화에 들어간 기분이 들어서 좀 좋고요. 물론 이제 제가 새소리에 깨서 텐트를 기어나오는 모습을 찍으면 동화보다는 약간 킹덤 쪽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순간이
캠핑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새소리라니 정말 아파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파트에 안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는 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캠핑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캠핑. 매 순간 다 즐거웠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9년 연말에 제가 뉴질랜드에 여행을 갔는데 와이프랑 그때 캠핑을 했어요. 한 3, 4일은 캠핑을 하고 3, 4일은 이제 호텔에 잤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은 남반구고 저희 북반구니까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추운데 거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텐트 딱 그거랑 얇은 이불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잤는데 매트리스는 거기 가서 15,000원짜리를 샀고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자다가 가지고 간 바지랑 티셔츠를 다 껴입고 잤는데 좀 벌벌 떨면서 잤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1.5리터 여기 물을 구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채워놓고 이제 끌어안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풍광이 너무 멋져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하는 캠핑은 어떤 느낌일까요? 글쎄요. 많은 캠퍼들이 꿈꾸는 캠핑 중에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캠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캠핑카를 빌려서 북섬과 남섬을 일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캠핑카를 빌려서? 네네네. 그것도 너무 즐겁고 재밌고 저는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도 너무 궁금하고 뉴질랜드에서 보는 하늘은 어떨까? 하늘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다 이제 별이나 이런 건 많이 보이고 네. 낭만적이죠. 마음이 아무래도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네. 확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고성 얘기하다가 네. 확 넓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작가님은 캠핑에서 먹는 음식 네.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는지? 사실 와이프가 먹자고 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언제 메뉴를 골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워 먹는 거 다 좋아하고요. 근데 최근에 한여름에 이제 낮에 마라샹궈를 한번 밀키트를 가져와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더운데 그걸 먹는데 이열치열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와중에 햇빛을 피한다고 테이블을 조금씩 옮기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게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여름의 추억. 네. 굳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왜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맛있었어요. 네, 그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캠핑을 위해서 준비할 장비도 많잖아요. 어떤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할까요? 장비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그냥 텐트만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하나하나 갖추기 시작하면은 의자, 뭐 테이블, 조명 등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야 되는데 처음 사시는 분이라면 조금 본인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친구를 따라 가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글램핑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니까 몇 번 경험을 해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작정 구입하지 말고.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 또 삽니다. 네. 나중에 네네. 그러니까 사용해보고. 본인은 사실은 맥시멀리스트인데 미니멀인 척하면 가면은 다른 캠핑장은 꽉 차 있는데 자기 거는 헐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더 큰 걸 사게 되는 거죠. 네. 거기도 욕망의 세계군. 네. 그럼 혹시 작가님은 더 구입하고 싶은 장비 있으세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더 이상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그 좀 낡은 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 차한테 못할 짓인 것 같고 웬만하면 지금 있는 장비로 오랫동안 캠핑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살 계획은 없다. 네. 근데 잠깐 대답이 늦었던 것 같은데.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캠핑에 이제 막 입문한 초보자들이 갈 만한 캠핑장 추천해 주신다면? 장비를 다 갖추신 분이라면 일단 오토 캠핑장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가까운 곳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서 뭔가를 다시 가지러 집으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 3, 40분 혹은 근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너무 처음부터 멀리 가서 갔는데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으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은 집 근처에서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초보자는 집 가까운 캠핑장에 가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캠핑은 날씨가 또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 날씨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아까 뉴질랜드에서 너무 추웠다 그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날씨에 많이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가서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러면 조금
힘들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다 치고 비가 오면 나은데 치기도 전부터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으면 이제 비를 맞으면서 텐트를 쳐야 되니까 그게 이제 좀 상황이 열악해지고 최근에 고성에 갔을 때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제 그 타프 위에 덮어씌우는 타프라고 하죠. 타프가 조금 작은 규모예요. 그래서 폴대가 부러졌거든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느라 야채를 볶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타프가 부러지면서 폴대가 부러지면서 타프가 이제 저를 덮친 거죠. 그 순간 야채를 계속 볶아야 될지 이 폴대부터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아주 짧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부터 하셨어요? 더 이상 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를 와이프한테 넘기고 저는 그 폴대를 이제 아예 걷어버렸어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비와 바람이 불고 그래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철수한 경험은 그러지는 않고요. 이미 친 게 아꼈기 때문에 하고 근데 우중 캠핑이 생각보다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 텐트에 이제 빗소리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감성 캠핑이죠. 맞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최송화도 우중 캠핑 좋아한다는 기억이 납니다. 네. 캠핑과 같은 취미가 문화학적 영감을 주거나 창작에 영향을 미친 지점도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소설 쓰다 보면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그런 경우들이 아주 간혹 찾아오기는 하잖아요. 네, 지난번 고성 갔을 때 거기가 이제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그 해변에 북한에서 떠내려온 그 탄산 단물이랑 치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대동강 정보기술봉사센터에서 만든 탄산 단물이었는데 그걸 보고 좀 순간 멈칫해가지고 이런 게 나중에 언젠가 구체화돼서 한 소설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소설에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 작품 중에서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은 낭독 시간입니다. 어떤 부분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아직 캠핑에 관해 작품을 쓴 건 없고요. 제가 이제 그 다른 취미 중에 이제 노래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조금 슬픔을 담아 발표한 소설이 아까 그 소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 노래에 목마른 나는 노래할 곳을 찾아 서성거린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둡고 외진 곳을 찾아 조심스레 움직인다. 해가 짧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어두운 게 밝은 것보다 눈에 덜 띌 테니까. 어제처럼 누군가 주차해 놓은 화물차들 사이에 슬그머니 차를 댄다. 차도 인적도 드문 조용한 길이다. 시동을 끄고 블루투스 마이크를 꺼낸다. 내 운명이 다하는 날 누군가 나에게 가장 아끼던 물건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본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블루투스 마이크라고 말하리. 한참 고민하다가 오늘의 첫 곡으로 야다 형님의 이미 슬픈 사랑을 부르기 시작한다. 아무도 없는 산중이라면 어디서 아무 때나 노래를 불러도 괜찮을 것이다. 메아리는 코러스가 되고 부엉이와 뻐꾸기는 화음을 넣겠지. 하지만 이곳은 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서울. 대뜸 마스크를 벗고 김경호 형님의 나를 슬프게 한 사람들을 부른다면 사람들이 어떤 눈빛으로 쳐다볼까? 마스크를 추라고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면 다행일 테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해방되고 한참 지난 80년대 중반에 태어난 나는 이제야 이상화의 애끓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외치며 묻고 싶다. 빼앗긴 노래방에도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느냐고. 담배를 피워본 적 없는 나는 이제야 금년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내 노래를 썩 좋아하지 않는 눈치지만 나는 정말 즐긴다. 록발라드를 부를 때,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샤우팅할 때, 가성과 반가성 그리고 두성을 자유롭게 가로 열고 사실 자유롭지 못하고 턱걸이 하듯 겨우겨우 가로 닫고 넘나들 때 희열을 느낀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후벼파는 애절한 멜로디와 가사. 다른 이들은 인생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0대 때 노래에서 배웠다. 사랑, 이별, 열망, 고뇌, 절망, 슬픔. 그러고 보니 기쁜 일은 별로 없다. 하긴 인생에서 기쁜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야다와 김경호 나오는 순간 나는 너무 빠져들었어요. 정말. 이게 이 소설이 바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네, 엔솔로지에 실은 작품이죠. 네네. 정말 슬픈 록발라드의 감성 절절했습니다.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코로나19 아직 안 끝나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사실 제가 뭐 노래를 못하는 거야 제가 그냥 참으면 되는데 이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
물론 이 소설이 아무 힘도 안 되겠지만 끝까지 잘 무사하시라는 바람에서 네. 한번 낭독해봤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좋겠고 저도 빨리 노래방 가서 야다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이미 슬픈 사람. 좋습니다. 정말 불러보고 싶다. 네. 지난해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장편소설 집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살짝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세 번째 쓰는 장편 소설인데요. 처음에 쓴 2개도 아직 발표는 못하긴 했지만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대학교 이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6년 정도 입학처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선발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소설로 써봐야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썼으면 아마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굉장히 칼부림이 난무하는 작품이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흐르고 지금 좀 분노를 걷어내고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벌써 장편을 3개째 시작하신 거. 그냥 일단 쓴 거죠. 네. 진짜 완성했다기보다는 그냥 페이지 수를 채운다. 네. 그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하세요? 직장 생활과 글 쓰는 시간. 근데 캠핑도 가야 돼. 그래서 게을러가지고 소설을 매일 쓰진 못하고요. 지금 이제 약간 그 스타일이 잡힌 게 한 일주일에 한 2, 3일? 많이 쓸 때는 한 4일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때는 소설을 써요. 근데 주기별로 언제까지 단편을 쓸 거고 안타깝게도 아무도 청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하지 않으면 평생 소설을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싶은 건 있으니까 단편이든 장편이든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나 한번 초고를 써보자. 뭐 퇴고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잡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쵸. 네네. 맞아요. 저도 데뷔하고 4년 동안 청탁이 없었어요. 슬픈 얘기인데 네네. 근데 많은 이에게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어요. 네, 힘내시고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마감을 주는 거. 네. 그거는 꾸준히 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당선 소감에서 잉글랜드 축구팀 아스널 팬이라고 밝히시면서 아스널 경기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편의 영화처럼 흥미로운 극장 경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선됐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기분이었다고 적으셨던데요. 지금도 아스널 팬이세요? 네, 지금 아스널 팬은 맞는데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던 건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거나 비기거든요. 뭐야, 올 시즌을 꼴찌로 출발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제가 축구는 아스널 팬이고 야구는 부산 출신이라 롯데를 응원하는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롯데 그래도 8위는 하지 않아요? 아시네요. 네. 최근에 좀 잘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9위였다가 8위가 네, 됐고 거의 꼴찌였죠. 네. 전 하나이글스. 그래서 저는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꼴찌는 괴롭지 않다. 꼴찌 맞습니다. 바로 위가 괴롭지. 지금 슬그머니 가을 야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에게 괴로움을 선사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희망이 생기면 괴롭죠. 그러면 데뷔하셨을 때랑 비교했을 때 소설 창작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데요. 제가 뭐 학창 시절부터 소설을 썼던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한참 있다가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사실 느닷없이 등단을 했어요. 그 등단작이 아마 3번째, 4번째 작품이었던 것 같고 부모님은 제가 소설 쓴다는 걸 거의 모르셨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계속 무슨 산에 갔다 왔냐고 그래가지고 등단인데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괴리감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다. 사실 학창 시절에는 영화나 뭐 연극이나 뭐 밴드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그 드라마 PD를 좀 준비했었어요. 근데 모 방송사 드라마 PD 최종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최종 면접의 질문 중 하나가 떨어지면 뭘 할 거냐였는데 그때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제 무의식 중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 떨어졌고 아마 정답은 딴 게 아니고 그래도 노력해서 드라마 PD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순진하게 소설가 되겠다고 했는데 소설가가 정말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고 좋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그때의 소설에 대한 생각과 지금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즐기면서 쓰고
가능하다면 좋은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책을 낸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곧 책 나오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네,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캠핑이란 땡땡이다 이거 해주신다면? 가격이 착한 집에서 뒹굴기? 가격이 착한 집에서 뒹굴기? 네, 그 정도? 네. 좋네요. 네, 영 안 되면 나중에 텐트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진 마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캠핑 관련해서 그리고 작품 관련해서 즐거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사실 제 가장 큰 취미가 소설을 쓰고 소설을 읽는 건데 그 취미 덕분에 다른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권재훈 작가님의 곧 앞으로 출간될 책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전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